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2022년부터 영아 수당 매달 30만 원씩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아요. 만으로 0세부터 1살. 그러니까 생후 24개월 미만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다. 이렇게 작은 제목이 돼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요. 50만 원까지 늘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30만 원 그리고 50만 원으로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출산하면 200만 원 바우처 지급. 뭔가 쿠폰 형태죠. 어디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산부 행복카드 100만 원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아래쪽에 있죠. 먼저 이 빨간 네모로 된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심야까지 충돌. 윤석열 측 최후 진술도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제 절차 문제를 계속 삼았죠. 그리고 좀 뭔가 매끄럽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새벽 4시를 조금 넘겨서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문에는요.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지금 뉴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2차례 심의를 했죠. 증인 5명 속전속결 신문했다. 정환중 지금 위원장,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 공정한 판단 강조를 했으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3차 심의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나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시비가 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 기사 위에 두 인물의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들과 관련된 기사도 아침에 매일경제 중간에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공수처법 이 의결이 됐죠. 그리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통제 수단. 검찰 얘기를 하면서 무소불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공수처가 이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공수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언론들이 막 그런 부분까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위 열린 날 검찰 비판했다.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3법 공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응급실 입장 18시간 걸린 80 넘으신 어르신이 계셨답니다. 심장 통증입니다. 그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이죠. 그런데요. 코로나 검사 탓에 치료 바로 못 받아. 그러니까 요즘에 응급실 가면요. 일단 코로나 검사부터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걸립니다.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음성 나오기까지 응급실 밖에서 대기, 그리고 일부 병원은 응급 환자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발 의료 체계,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가장 맨 왼쪽에는요. 오늘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도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묶었습니다. 4가지 키워드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정직 2개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내용입니다. 정직 2개월. 그동안 뭐 해임 아니면 뭐 최소한 정직 6개월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는데요. 다 빗나갔습니다. 정직 2개월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출근길 윤석열. 어제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냥 휙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내렸습니다, 차에서. 그 얘기 준비돼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사과 뒤입니다.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 정부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죠. 그런데 과연 그 뒤에 어떤 효과, 어떤 반응이 올까? 이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소주 2잔입니다. 소주 2잔은 뭐 친구끼리 만나서 마시기엔 좀 양이 적은데요. 조두순과 관련해서 소주 2잔까지만 허용한다는 얘기가,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방금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새벽에 나온 정직 2개월 결정입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자, 첫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정도입니다. 4시 조금 넘겨서요. 그리고 어제 한 7시, 8시가 조금 안 돼서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밤에 이제 최종 결정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4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정직 2개월 처분입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해임, 뭐 최소한 정직 6개월 또는 뭐 아무리 적어도 3개월 뭐 이랬었는데 그거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물론 정직 2개월 굉장히 중징계입니다만 그동안 거론됐던 내용에 비하면은 수위가 낮아진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혐의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을 때 제시했던 사유 6개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그중에 4개만 인정이 되고 2가지는 받아들여지가 않았어요. 혐의 6개 중 4개 인정입니다. 자, 그럼 어떤 혐의들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혐의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정된 사유는 4가지입니다. 먼저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내용 인정됐고요. 그리고 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방해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2가지죠. 이 2가지 다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때 뭐 왜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돼서 이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뭐 만났다는 부분이요. 그리고 감찰에 관한 협조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부분 2가지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을 불문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문 말 그대로 하면 뭐 문제 삼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무혐의라는 판정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요 사안과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 그리고 요 2가지는 불문,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어제 이제 징계위원회 처음에 이제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끝나서 나가는 모습 다 언론이 이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이제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겁니다.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정직 2개월로 났습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건가요? 예. 자, 최영 고문님. 네. 자, 몇 가지 고민할 지점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해임 얘기가 참 많았는데 뭐 언론이나 정치권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셈이 됐습니다. 정지 2개월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 보이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정한중 징계위원장 어제 이제 나오면서 설명을 하면서 뭐 국민들께서 뭐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질책을 좀 달게 받겠다. 뭐 질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된 순간 피청구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 그게 2개월인데 간단한 산수만 해보시자고요. 예. 6개 중에 지금 4개가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 그럼 해임까지 나왔던 얘기가 이게 정직 2개월로 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직 2개월이면 야 3개월보다는 작잖아.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2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기구가 하나 생깁니다. 공수처죠. 지금부터 2개월 뒤면 공수가 출범을 했겠네요. 예, 했을 수 있는 최소한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예.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산된 2개월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 녹아 있는 것 같고요. 3개월이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럼 뭐 예. 이 뭐 3개월이 뭐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민적인 메시지에 예. 뭐 작게 나왔네. 뭐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소송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법원에서 잣대로 된 게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럴 때 이것들이 번복이 됐는데 예. 2개월이면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징계 중지 신청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법원에 했을 때 네. 2개월 정도는 법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2개월이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거냐 등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2개월에 지금 이제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갔을 때에 또 논쟁도 최소화하는 그런 수치로 2개월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는 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해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지 2개월, 해임이 아닌 정지 2개월. 그럼 또 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원들께서. 아니 언제 뭐 해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그냥 언론에서 나온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사실요. 그렇다면 해임까지 이르지 않고 정지 2개월로 수위가 낮아진 것은 해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6개 중에서 4개만 받아들였으니까 이거는 아주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순수한 법률적 판단을 해서 그럴까?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최영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히 짚으신 것 같고요. 지금 뭐 앞으로 그 적정한 부분보다는 법률적인 싸움에 대한 대비책으로 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부터 향후 2개월 사이에 한 가지 더 일어날 일이 또 하나 있죠. 예. 내각을 교체하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부분까지 지금 그래서 이게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은 2개월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최영 고문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지 2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묘수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은 굉장히 묘수일 거고요.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과 방어책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2개월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 좀 받아들여진 부분과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4가지, 6가지 징계 사유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징계를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4개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가지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뭐랄까요? 머쓱해지는 상황인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앵커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예. 이 처분 결정이 예. 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개 보면 누가 그런 걸 결정을 하지도 않고 예단도 하지 않았는데 예. 언론과 호사가들이 막 예측한 그냥 것뿐이잖아요.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징계의 종류나 징계의 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라도 국가 공무원 법령상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징계 사유가 한 가지라도 인정이 되면 그것이 본질이지 어떤 징계의 종류나 그다음 징계의 수위가 이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다. 그 자체가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지금 징계의 수위나 종류를 가지고 어떻다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예. 지금까지 우리가 징계의 수위가 어떨 것이라고 예측해왔던 그런 수많은 말들이 무의미한 게 됐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대통령이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라고 호소하셨고 예. 그리고 언론이나 대개 예측했던 수위보다 낮게 나온 것은 이것이 정해놓고 중징계를 하겠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다. 각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지 2개월이면은 이게 찍어내기인가 아닌가 약간 모호해지거든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영호 고모님께서는 또 재미있게 정무적 묘수, 한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된다는 엄중한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때 어떤 법과 원칙, 그다음에 징계 사유, 증거 이런 것들에 의한 판단이고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총장이 향후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서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자기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을 하면서 정무적 판단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법과 증거에 의한 결론이다. 예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총장께도 한 말씀만 좀 당부를 드리면 마음은 예. 아프시겠으나 본인이 검찰총장이라는 특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법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성찰하되 그러나 불복 소송을 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되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자연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소송이라는 생각으로 자숙하고 성찰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조용한 소송을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께서 정지 2개월의 의미가 무엇인가? 최영하 고모님하고 박수현 전 의원이 분석을 하셨는데 약간 좀 결이 좀 약간 다릅니다. 뭐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징계위원회 뭐 진행이 됐는데 이 절차를 가지고 이재희가 윤석열 검찰청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 기사도 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최종 진술 없이 징계위 심의 끝났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이뤄진 거죠. 그래서 최종 진술이 없었어요. 2차 징계위 자정 넘기면서 의결의 진통 그리고 4시 정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정환중 그다음에 신성식 위원 기피 신청 이거 기각이 됐습니다. 반박 의견서 작성 시간 달라. 아무튼 뭔가 더 시간을 달라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최종 진술하라.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게 시간이 준 겁니까? 그러면서 최종 진술을 거부했죠. 또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진술 거부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절차와 관련돼서 어제도 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죠. 이 법무부에서는 다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병인 교수. 윤석열 검찰청에서 계속 절차 문제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징계를 내리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7명의 징계위원을
고스란히 온전한 상태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지금 현재 4명 있는 위원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신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에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윤 총장 측이 했지만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위원만이 남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에는 애당초 들어가 있던 1인 5역이라 불렸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뒤에 본인이 회피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예. 지금 내리고 있는 징계 절차가 과연 정당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예. 윤석열 총장 측은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혹자는 이것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징계추진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까지 하고 나서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징계 수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들보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을 2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첫 번째는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급속도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가게 되는 데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그럼 게 징계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좀 의식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은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서 소송으로 가게 될 건데 예. 윤 총장이 얼마 전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예. 여기에 해임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처분 처분해서 이 가처분 신청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손을 법원이 들어주게 됐을 경우는 정말 징계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애당초에 자신 있게 내렸던 그 결기에서 어린 예.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하겠다 이런 내용들과 상당히 판이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시를 조금 넘겨서 징계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4시간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임기재 총장 내쫓기한 부당한 조치다. 이제 불복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불복입니다. 그러면은 법적인 어떤 다툼으로 가겠다. 이거를 선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대님 변호사. 네. 자, 새벽에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4시간 정도 지난 뒤에 윤석열 총장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내용상으로 보면 불복입니다. 이거는. 그럼 일단 징계 결정이 나왔으면 이거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징계위원회 결정에 지금 불복을 했기 때문에 예. 징계 결과에 따른 그 집행정지 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대놓고 이제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갈 것 같다는 그렇다면은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여론에 예의주시하면서 여론전도 할 수도 있다. 여론전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엊그제 차에서 내려서 이례적으로 또 뭐 발표한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여론을 의식해서 여론도 이렇게 좀 케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적 하자도 위법하다고 보는 건데 왜 절차적 하자를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그러면 세부적인 그 심사, 징계 사유에 관련돼서는 판단 없이 위법을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절차부터 문제를 삼게 되면 네. 내용은 그건 나은 문제다. 그래서 변호인들도 그 징계 사유의 그 일일이 부당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예. 징계 절차의 적법성, 절차의 위법성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징계 절차가 위법하기만 하면 내용에 관련된 판단 없이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법원에서 그 절차 문제부터 따져 보니까 네, 그러는 그러니까 거군요. 법원에 그 좀 이렇게 힘든 부분도 좀 덜어주고 본인들도 주장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좀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새벽에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이 났잖아요. 그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위해서 청와대로 그 내용이 들어가는 이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고 난 뒤에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가 뭐 무리 없이 정직 2개월로 결정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추미애 장관과의 어떻게 보면 대립이 아니라 예.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이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니까 결정이 나왔고요. 대통령의 재가 결정이 아마 오늘 중에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네. 바로. 그렇다면 재가 결정이 나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가 바로 정지됩니까? 네, 정직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바로 정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럼 법원에 또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요. 네, 신청을 또 하게 되는 그럼 테니까요. 최소한 오늘 빠르면 오후부터는 정직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직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다시 이렇게 퇴거하는 모습을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거네요. 또 그런 모습이 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상황이 심상치 않겠는데요. 오늘 또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물론 오늘 정지 2개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쓴 기사입니다. 그러나 뭔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은 있습니다. 여당 윤석열 겨냥 특권 카드도 만지작. 그리고 정치권에서는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별도로 특검하자.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면 1호가 윤석열 총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이 특검이 진행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없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는 코로나와 민생의 시기로 전념해야 할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수처 1호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공수처 1호까지 가면 이것이 정말 정치적 이유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공수처 1호 대상이 예. 된다면.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본인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께 혼란을 더 드리지 말고 조용한 자연인의 입장에서 조용한 소송을 통해서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앞으로 여론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하셨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서로 충분한 여론전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민생의 시기에 바로 저런 정치적 이슈보다는 대통령이 그런 민생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으면 좀 줄여주는 것 이런 전략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1호로 윤석열 총장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지지층들의 그런 강한 바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 다 부담이 될 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특검의 가능성 없고 공수처 1호로 윤석열 총장이 가는 일은 없고 법원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새벽 상황이었습니다. 한 4시간여 전에 나온 상황입니다. 좀 신속하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이요. 어제 모습이었어요. 출근길 차 세운 윤석열. 그 대검찰청 앞에서는요, 윤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매일 있거든요. 나와 계신데 지지 집회자들에게 이젠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하세요. 날도 추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상 출근할 때요. 대검찰청에 들어오면요. 내리지 않고 바로 지하 주차장에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하를 통해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대검찰청 정문에서 차를 세워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다지고 있어요. 주변 마지막 출근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직무실에선 평소와 똑같이 어제 업무 수행을 했다. 몇 가지 보고도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넘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받겠습니다. 용기하십시오. 현장전에 그 나가라.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봐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의 어떤 행보와 봐서도 저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내려서 그분들 앞에서 날도 추운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고문님, 네. 무슨 의미일까요? 뭐 이제 메시지는 한번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었는데 소임을 다하겠다. 근데 이게 어디하고 여기서 말한 그 소임은 뭡니까? 그러니까 임기를 다 마치겠다. 예,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된 게 뭐 저게 뭐 분명히 이제 계산된 행동이세요. 행동이긴 하지만 자기 프로필을 바꿨어요. Be calm and strong. 최근에 그렇습니다. 예,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 A man is not made for defeat. 패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보면은 예. 윤 총장이 끝까지 제가 싸우겠는데 진짜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본인은 큰 싸움을 하고 있다. 큰 싸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남는 그 자체가 예. 검찰의 존폐와 모든 것에 지금 운명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런 메시지와 자기의 행동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제 윤석열 총장의 저 모습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뭐 정치인 놀이라고 적었는데요. 정치인 놀이다. 네. 와. 뭐 정치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요맘때는 내가 집중을 받고 있으니까 내려서 한번 어필을 한번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내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본인 스스로를 무슨 거악과 싸우고 있는 투사처럼 지금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해밍에 나오는 그런 대목들이 인용이 되면서 더 또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나는 지금. 픽박받고 있으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뭐 대선 지지율을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뭐 3위도 하시고 2위도 하시고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흥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검찰총장의 한나라의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는 너무 좀 가벼운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를 나 응원해줘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그렇게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그래서 정치인 놀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련돼 있고요. 이번엔 추미애 법무장관도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윤 출근길 차 세우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지금 봤습니다. 기사도 봤고요. 영상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입니다. 추 장관 264의 시 절정. 그 한 대목을 인용하며 돌파 의지를 보였다. 264의 시가 또 등장합니다. 앞서선 해밍웨이의 소설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윗부분은 소개된 내용이고요. 아랫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무회 일정 이후 출근 그리고 SNS에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가 있어요. 여기 잠깐 시 좀 볼까요?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목을 과천 산책로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에세이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 쭉 가다가 아랫부분입니다. 264의 외침 이렇게 쓰고요. 인용을 합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시 굉장히 유명한 시고요. 이거 굉장히 어떤 보면은 저항 또는 어떤 결기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또 기사로 사라지고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저희가 좀 비교 좀 해놨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해밍웨이 소설의 한 대목 비캄 앤 스트롱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죠. 그리고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264의 시 절정의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김명희 교수. 네. 갑자기 이른바 추윤 갈등의 해밍웨이 264 문학가들의 작품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은 뭘까요, 이게? 어차피 정치인의 SNS 글은 대중을 향해서 보라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항시인 이육사 시인의 예. 이 절정을 언급했다는 것은 저 내용을 쭉 언급해보고 추미애 장관의 SNS가 아니라 만약 윤석열 총장의 SNS에 같은 글이 올라왔으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감대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1940년 일제 폭압이 절정기에 달했을 때 썼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의 시죠. 예.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를 당시에 있었던 일제 폭압에 빗대서 썼던 대표적인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형국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고 있나요? 아니면 법으로 임기 2년이 보장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니 그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야당에게 비토권이 보장돼 있는 공수처 이 내용대로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야당의 예. 비토권마저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법 강행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이런 물음을 가지게 되면 과연 저항시인 이육사 시인의 시를 추미애 장관의 SNS에 인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야 본인이 정해져 있는 임기가 있는 건데 여기에 예. 대해서 징계 처리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절차들을 밟게 될 텐데요. 뭐 법으로 어떤 절차를 밟든지 간에 2개월 뒤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이 12월이니까 2개월 뒤면 2월. 그때면 추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필 때쯤이 되겠네요. 그럼 그 봄이 필 때 윤석열 총장이 돌아와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될지, 그로부터 한 달 뒤면 보궐선거입니다. 예. 과연 국민의 민심은 추미애 장관에 따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행하고 있는 저러한 저항의 메시지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켜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는 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용했으면 더 어울렸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30초 드릴게요. 뭐 반론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별도로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딱히 할 말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어떻게 당당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보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지금 처분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뭐 당당해서 뭐 조용히 뭐 맞서 싸우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뭐 카카오톡 프로필 이런 데다가 올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더 국민들은 더 실망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난데없이 갑자기 문학 작품의 한 대목들이 인용이 돼서 또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수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러 가지 얘기 좀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을 거론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공수처다. 그래서 이거는 추미애 장관에게 지금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돼 있고요. 어떻게 공수처를 독재와 연결시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의 어떤 의미, 그중에 하나로 무소불위 검찰 견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진즉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말이죠. 자, 박근혜 정부를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포석과 감회가 실려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시대적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고 예. 그 방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켰다라고 하는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예. 이 모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모든 이익은 어떤 정권이나 정부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까지 핍박받아왔던 국민이 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어떤 그 진술 이것이 검사 술접대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자신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서는 저항하지만 그 국민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검사 3명은 뻔뻔스럽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독립된 권력을 가지고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어떤 검찰의 역사였고 그 피해자는 국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검찰 개혁에 말로는 동의하면서 실제로는 동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책임을 좀 묻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미래에 동참하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깔려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좀 꺼낸 거다. 이런 해석이었고요. 김병민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신 겁니까? 만병통치약을 쓰셨어요. 현 정부의 만병통치약이 있었죠. 공제 몰릴 때마다 꺼냈던 모든 것들은 다 전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까지도 결국은 전 정부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저잣거리에서 또 싸움하다가 마지막에 밀리게 되면 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지금 논리가 빈약했고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지경이 오게 되면 끄집어내게 되는 게 국정농단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에 대한 언급을 끄집어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약효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약효가 끝났다. 예,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면 그런 국민에게 과오를 범했던 부분들을 이 정부는 극복하고 넘어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과거 정부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저 문장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예.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그 공수처가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은 공수처가 지금 출범을 위기에 놓였고요. 그런 공수처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더라면 검찰 조직,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야당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소불위 공수처가 힘을 휘두르게 된다면 국정농단이 발생하더라도 세상에 드러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비판의 여지를 받을 수 있는 언급을 끄집어내면서도 결국 다시 한번 전 정부의 길을 끄집어내는 건 그만큼 논리가 빈약하고 더 이상 끄집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마땅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해석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지금 역사와 미래, 여기는 만병통치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분석이요.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도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권력기관 견제 일보 전진했다. 일단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치적 중립성 이것은 과연 이렇게 됩니다. 후퇴 우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 약간의 뭐 긍정평가 여기는 약간 문제점에 대한 이 제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평가하면서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어요. 검, 경, 국정원 권한 분산했지만 공수처가 검찰, 경찰의 옥상옥이다. 검찰, 경찰 위에서 또 뭔가 다른 어떤 권력기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정권 입맛 따라 처장 임명 가능하다.
근데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 축소로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 과연 잘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여러 가지인데 요 중립성 부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책임을 안 지고 해서 공수처가 나왔다. 그렇지만 공수처에 대해서 똑같은 주어를 공수처로 넣으면은 사실 공수처는 누가 스스로 잘못을 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는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어디가 있죠? 원칙적으로 보면 공수처 만약에 그 검사나 무슨 처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검찰이 또 뭐 수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일란성 쌍둥이다 이거죠. 이게 그렇다면 진짜로 최소한의 뭐 이 견제적 장치였던 비토권마저도 요번에 뭐 지금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법안 처리 과정을 또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 후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대할 거는 나라의 지도자가 진짜 뭐 공수처를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할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2개월 정직을 먹는 검찰총장이 눈앞에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진짜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통제, 공수처 출범 다 박수를 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손상이 돼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이 앞길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은 꼭 짚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이 중립성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일어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리 걱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나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자꾸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장이 뭐 이렇게 뭐 임명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검찰도 그렇게 정치 편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봐왔고 권력기관의 그런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는 과거 정부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봐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공수처장이 관련돼서 정치 중립성을 논한다면 지금 과연 공수처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검찰은 이때까지 과연 정치 중립적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상적인 정권을 뽑으면 공수처장도 정상적인 공수처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개혁이 진전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지 일어나지 않는 부작용만 받고 뭐 먼저 걱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분석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네 분 말씀하시는데요. 예, 최영호 고문님 무슨 반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 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이 지금 정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뭐 이 논리라 따르면은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한 번 더 우리 국민들이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럴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장치를 좀 더 해주시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그렇고요. 이제 이른바 이제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립성에 대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공수처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1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종인 울먹이며 MB 박 관련 사과를 했다. 이번엔 탄핵의 강 건널까? 이 탄핵의 강은 도대체 어떻게 있기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건넜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멀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 강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참 얘기가 많은 대목입니다. 이 탄핵의 강이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앞두고 중도층 표심 잡기 아니냐. 정치적 해석을 했습니다. 예상 깨고 표현 수위가 크게 높았다. 그리고요. 정경유착 콕 집어 사과하기도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 예고도 담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박 친이계, 과거의 옛 친박 친이계 인사들은 맹비난. 이게 뭡니까? 그걸 왜 합니까? 이런 비난이고요. 여당 일각에서도 이거 뭐 억지 사과 아니에요? 뭐
대리사과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약간 폄하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독담을 내놨습니다. 뭔가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유인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중간에 약간 목소리가 떨리죠. 그러니까 언론들은 그거를 울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어제 저런 사과, 대국민 사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금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신이었던 정당에서 배출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과와 쇄신에 대한 각오가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사과와 반성이 진심이라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개인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의 반성과 사과이길 바랍니다. 사과할 자격도 없는 김종인 씨가 뭐 사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당에서는 먼저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인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과하는 거짓 정치쇼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한 정치 투쟁, 문재인 좌파 투쟁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갈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자, 앞서 봤던 기사 중에 한 대목 다시 보겠습니다. 맨 윗부분 여기 작은 제목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년 특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중도층 표심 잡기 아니냐. 정치적인 해석을 했죠. 의미가 무엇인지. 최영호 고문님. 네. 중도층, 특히 수도권 민심. 어제 이제 이 사과로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어저께 잘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예. 사실 사과문의 형태를 띤 출사표였다고 저는 보입니다. 출사표요? 예. 왜냐하면 이 뭐 사과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뭐 미리 예고를 해놓으면서 이거 사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지만 어저께 핵심 워딩은 예. 대통령의 잘못은 집권당의 잘못이다, 책임이다. 그 말이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과 그다음에 뭐 4월 달에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출사표에 출사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이제 뭐 제1여당으로서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뭐 등등의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굉장히 의식을 한 어제 모습이었다.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그 내용이 뭐 강하게 품어 있고 저는 출사표라 그러셨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디 또 아니, 나가시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이니까 이제 당이 예. 앞으로 이번 굉장히 중요한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뭐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김종인 위원장님의 스타일과 과거의 어떤 이런 전략들을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앞으로 1탄, 2탄, 3탄으로 나올 수 있는 처음에 출사표였다 생각을 합니다. 김병희 교수. 네. 지금 당내 뭐 옛 친이 친박계 인사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러다 당내 갈등이 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부의 목소리들이 뭐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저 자리는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옆에 장면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일정 의원을 비롯한 비대위원들 전부가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모두가 공통된 목소리를 사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예. 박근혜 정부에 몸을 담았던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당의 중진들 그리고 젊은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 사과가 우리 당의 목소리가 돼야 된다는데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저 회의실의 뒤에 백드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보통 저게 문구가 써 있지만 하얀색 백드롭이 놓여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국민께 겸허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각오의 다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런데요.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얀색 글귀가. 예, 백지의 백드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예. 그 비판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문제를 진지한 과오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나아갈 때 이 사과를 지켜보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마음이 무거울 단 한 정당이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집권당이 이러한 반성들을 바탕으로 현재 국민들이 그렇게 사과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 목소리가 예. 아마도 뼈 아프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덧붙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지금 김병민 교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뭔가 좀 뼈 아프게 이거 듣지 않나 그랬어요. 어제 이 대국민 사과 민주당 혹시 긴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가장 뼈아프겠다라는 김병민 의원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예. 그래도 사과 반성할 때 가장 뼈가 아플 정당은 그 당이어야 합니다. 우선은. 예. 네. 그리고 저는 김종인 대표님의 저 사과를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응원해 왔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만 역사 앞에 책임은 아무리 많은 사과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우리 중도층 뭐 표심 잡지 선거용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실천되느냐를 국민이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예. 결과적으로 저는 이 국민의힘 어제 사과로 어떻게 보면 제2의 창당을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평가해주고 싶거든요. 예. 잘하셨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고 예.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긴장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진정성 있게 잘 해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쟁 상대가 점수를 많이 따고 가는데 예. 그럼 우리는 잃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 건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하여튼 일단 잘 하셨고 그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고 그걸 바라보는 민주당도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긴장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극은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으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형기 다 맞췄다는데 뭔 결정이 나왔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두순 앞으로 7년간 야간 외출 금지 그리고 음주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 제한이니까 할 수는 있으나 뭔가 통제가 된다는 거죠.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특별 준수 사항을 받아줬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피해자 근처 200m 내 접근 금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음주 제한은 소주는 2잔만 어기면 최대 징역 3년입니다. 이런 특수 준수 사항을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 뭐 출소 뒤에 뭐 영끌 조치인가 뭐 이렇게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가? 이게 근본적인 조치가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거주지 인근 학교들 불안감이 커지자 학생들에게 뭐 호루라기 지급 이런 얘기도 좀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이 급할 때 이제 호루라기를 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못 나가고 술도 소주 2잔으로 제한이 된다. 여기 보면
같은 내용 좀 담고 있고요. 뭐 학부모들의 긴급 안내문도 배포했고 호루라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조두순 집 앞에서 유튜버들이 와서 뭐 생방송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니까 안산시 조씨 주거지에 나온 영상 유튜브 측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호루라기가 나왔어요. 호루라기. 네. 근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는가? 이 뭡니까? 뭐 그래서 이거 영끌 조치입니까? 뭡니까?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일부에서는 뭐 조두순도 사람인데 기본권 침해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제 생각으로는 일찍 나와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오히려 검찰이 이제 특별 준수사항을 그 법원에 청구를 했죠. 예. 처음에는 이제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사항들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보호관찰에 관련된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세부적으로 통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원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조두순 같은 경우는 그때 주치감경으로 그 되게 형을 적게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술을 못 먹게 한다든지 밤에 못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처분 같은 경우들 결정은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결정을 보면서 그 해당 법관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법을 적용할 때 그 법관들 그 당시에 그 판결했던 법관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가벼운 형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하고 어머님, 네. 음주 관련해서 네. 뭐 이게 술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소주 2잔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술을 못 마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도 기사에 좀 담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아주 잘못된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소주 2잔. 두 잔 먹고 3잔 먹어서 범죄를 저질러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주치 감경에 들어갑니다. 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2잔, 3잔 먹어서 저는 지금 뭐 이 심신미약으로 해서 범죄를 근데 저질렀기 그것도 때문에 이거 준수상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겼지만 그보다 더 큰 범죄에 대해서는 그게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치 감경을 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뭐 2잔, 3잔 지금 0.03 뭐 혈중 알코올 농도 하는데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3잔 먹고 범죄 저지르면 주치경감으로 가는 거예요. 2잔은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엄중하게 그럼 예. 술은 못 먹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술을 먹었기 때문에 뭐 이 감경을 받은 부분들을 뭐 살리고 뭐 인권 얘기를 하지만 예. 이거는 인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아예 술을 못 마신다.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더욱 맞았고 이것이 새로운 나쁜 또 기준을 만드는 그런 또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아무튼 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기사에 다뤄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조치들인지요. 다음은 코로나 관련 내용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이 됐죠. 어제 이제 미국의 첫 접종자 뭐 이렇게 또 소개가 됐는데 보겠습니다. 1호 접종. 또 1호 접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국은 고령층 어르신. 미국은 이 어르신을 지킬 의료진을 택했다. 미국은 간호사가 1호 접종이 됐습니다. 뭔가 좀 차이가 있죠.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I received the vaccine a short while ago. I feel great. It didn't feel any different from receiving my annual influenza vaccine. I am very proud to be a healthcare worker, and I'm also very proud to be in this position to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the safety of the vaccine and encourage everyone to take the vaccine. 자, 뭐 1호 접종, 뭐 나라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저 나라들은 그래도 백신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아직 없잖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국내 사망자 지금 600명인데 내년 상반기에도 백신 이거 혹시 못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들여오기로 계약을 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아직 3상이 안 끝났어요.
미국에서 지금 승인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화이자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화이자가 미국 정부가 더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했습니다. 빨리는. 내년 3분기나 가능하다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얻을 수 있는가 빨리. 이런 의문 제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최영호 국님. 네. 뭐 1호 접종을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백신을 일단 확보하는 게 고민이에요. 지금 잘 안 되나 봐요. 지금. 네, 4,400만 개 지금 뭐 예약은 됐습니다. 이제 선구매 지금 나간 게 뭐 1,000만 개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영국에 있는 공장이 지금 좀 스톱이 돼서 생산량도 8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파이자나 모더나 이제 17일 날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나겠습니다만은 저기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MOU만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SNS 상에서 뭐 쇼핑하잖아요. 그러면 구매 카트에다만 올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순서는 정해놔야 됩니다. 분명히 그거는 어느 알겠습니다. 나라든지 정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1호 접종 백신 확보대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